여기 한국의 요리는 중국의 아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한 외국인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웅성웅성거리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요리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 클레어 윌리엄스입니다. 저는 주로 유럽과 중국의 요리를 취재하며 각 나라의 미식 문화를 소개하는 기사를 써왔어요. 프랑스의 오랜 전통이 담긴 부이아베스부터 이탈리아의 정성이 깃든 라자냐까지 수많은 요리들을 맛보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요리에 있어서만큼은 중국 요리에 치중된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죠. 특히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지난달 뉴욕타임스에 실린 레이첼 류의 칼럼을 읽고 한식이 중국 요리의 아류라는 그녀의 의견에 깊이 동의했던 것을 떠올리면 부끄러울 따름이에요. 저는 그동안 아시아 음식이라고 하면 의례 중국 요리가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하이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본 샥스핀 수프, 베이징의 오리 전문점에서 경험한 북경오리의 섬세한 굽기 기술, 스촨성의 작은 식당에서 느낀 마라향의 강렬함까지. 이런 경험들이 제 머릿속에서 아시아 요리의 기준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인지 한국의 김치를 중국의 파오차이와 비교하며 결국 발효 음식의 원료는 중국이라고 단정 지은 레이첼의 칼럼이 무척 설득력 있게 다가왔어요. 한국의 된장을 중국의 두반장의 변형이라 칭하고 한국의 간장을 중국장의 아류로 서술한 그녀의 글에 고개를 끄덕였죠. 심지어 비빔밥을 볶음밥을 모방한 덜 완성된 요리라고 표현한 부분까지도 말이에요.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저는 그녀의 칼럼을 가장 먼저 찾아 읽었습니다. 아시아 음식 평론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는 찬사를 받던 그녀의 글은 제게 일종의 교과서와도 같았어요. 특히 웍 없이는 진정한 아시아 요리가 될 수 없다는 그녀의 주장은 한국 음식에 대한 제 무지함과 편견을 더욱 공고히 하는 근거가 되었죠. 얼마 전 맨해튼의 한 한식당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나네요.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인 관광객이 젓가락질이 서툰 제게 친절하게 비빔밥 비비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당시 저는 그저 한국식 덮밥 정도로 생각하며 대충 휘저어 먹으려 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돌이켜보면 그날의 비빔밥은 단순한 덮밥이 아니었어요. 고추장의 매콤함, 나물의 향긋함, 계란 노른자의 부드러움이 각각의 자리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저 중국 볶음밥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변형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고추장을 넣고 재료를 섞는 방법을 알려줄 때도 내심 이렇게까지 복잡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또 지난주에는 한국의 김치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지만 중국의 파오차이를 모방한 것이라는 레이첼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들렸죠. 그녀는 파오차이야말로 동아시아 발효 음식의 원조라며 김치는 그저 매운맛을 첨가한 아류작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김치의 유네스코 등재 소식을 다룬 기사에 달린 레이첼의 댓글은 더 신랄했어요. 파오차이가 수천 년간 쌓아온 발효 기술을 단순히 모방한 것에 불과한 김치가 세계문화유산이 된다는 건 우스운 일이라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와 돌아보니 제가 얼마나 한국 음식의 깊이를 얄팍하게 판단했는지 또 얼마나 쉽게 타인의 편견에 동조했는지 부끄러워지네요. 당시 저는 한국의 음식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어요. 김치가 단순한 발효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지혜와 과학이 담긴 결정체라는 것도 비빔밥이 영양의 균형과 식재료의 조화를 고려한 완성된 요리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레이첼의 시각으로 한식을 바라보며 피상적인 판단만 거듭했던 것이죠. 제 책상 한켠에는 아직도 레이첼 류의 아시안 퀴진의 정통성이라는 책이 놓여 있어요. 그녀의 날카로운 비평과 깊이 있는 중식 분석은 훌륭했지만 한식을 다루는 장에서만큼은 이상하리만치 공격적인 톤을 보였습니다.
당시 저는 그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거니 하며 넘어갔던 것 같네요. 어제도 출근길에 이 책을 다시 펼쳐보았어요. 레이첼의 글은 여전히 설득력이 있었지만 한식을 다룬 챕터를 읽을 때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죠. 특히 한국의 찌개 문화는 중국 남부의 끓이기 식문화를 모방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독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책장 사이에서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발견했어요. 5년 전 레이첼이 쓴 칼럼이었는데 그녀가 어린 시절 뉴욕의 한인타운에서 겪은 불쾌한 경험을 다룬 글이었죠. 그제서야 그녀의 한식을 향한 날선 비판의 이면에 개인적인 감정이 깔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스미스 거리에서 열린 한식 페스티벌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레이첼 류의 새로운 칼럼 소재를 찾기 위해 방문했던 곳이었죠. 한식의 정체성 부재를 꼬집는 그녀의 다음 기사에 도움이 될 만한 요소를 찾으려 했던 거예요. 페스티벌 현장은 예상과 달리 활기가 넘쳤습니다. 특히 강지현 셰프의 부스 앞에는 길게 줄이 이어져 있었죠. 뉴욕타임스가 라이징 스타로 선정한 그녀는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취재를 위해 난생 처음 맛본 그녀의 고추장 글레이즈드 치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발효된 고추장의 감칠맛과 꿀의 달콤함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고 은은하게 배어나는 마늘과 생강의 향이 코끝을 자극했죠. 이것은 분명 제가 알던 아시아의 맛과는 달랐어요. 강지현 셰프는 제 노트를 들여다보더니 슬그머니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중국식 굴소스를 대체한 고추장 소스라고 적어놓은 제 메모가 부끄러워졌어요. 그녀는 고추장이 단순한 양념이 아닌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감칠맛과 복합적인 풍미를 지닌 독자적인 조미료라고 설명했죠. 그녀는 자신의 주방으로 저를 초대해 직접 담근 고추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커다란 항아리 속에서 숙성 중인 고추장은 짙은 붉은 빛을 띠고 있었어요. 쌀과 메주가루를 고춧가루, 엿기름과 함께 발효시키는 과정, 그리고 자연이 빚어내는 미생물의 힘이 만들어낸 결정체라고 했죠. 강지현 셰프는 고추장 항아리 옆에 놓인 굴소스 병을 가리키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 둘은 전혀 다른 존재예요. 굴소스는 감칠맛이 주된 역할이지만 고추장은 단맛, 매운맛, 감칠맛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독특한 풍미를 만들어내죠. 수개월의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깊이가 더해지는 거예요. 제 노트에는 여전히 대체라는 단어가 선명했습니다. 강지현 셰프는 그 단어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으며 고추장은 누군가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한국의 기후와 문화가 만들어낸 고유한 발효 문화의 산물이죠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단순한 비교와 편견으로 음식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어서 맛본 비빔밥은 제가 맨해튼의 한식당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계절 채소를 절묘하게 조합했고 집에서 직접 담근 고추장을 사용했어요. 한국 고유의 발효 문화가 만들어낸 깊은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강지현 셰프는 한식의 중심에는 발효 문화가 있다며 장시간 숙성으로 완성되는 한국 장류의 특징을 설명했어요. 된장, 고추장, 간장은 각기 다른 맛을 내면서도 조화롭게 어우러져 한식만의 독특한 풍미를 만들어낸다고 했죠. 페스티벌이 끝나갈 무렵 저는 오늘 취재한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레이첼의 관점으로 이 축제를 비평하는 것이 더 이상 옳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강지현 셰프의 요리는 제가 가진 한식에 대한 모든 편견을 무너뜨렸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레이첼의 시각으로 글을 쓴다면 분명 그녀의 칼럼처럼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강지현 셰프가 보여준 한식의 진정성을 외면하는 건 기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쓰기로 했어요. 한식의 발효 문화가 가진 깊이, 자연과 시간이 빚어내는 맛의 진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내는 한국 셰프들의 도전.
이것이야말로 제가 독자들에게 전해야 할 진실이었으니까요. 레이첼이 이 기사를 읽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긴 했지만 이제는 그녀의 시선에서 벗어나 제 눈으로 본 한식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뉴욕에서의 페스티벌 이후 저는 곧바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식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 본토를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이미 한국의 음식 문화는 저를 압도하기 시작했죠. 공항 식당가에서 맛본 김치찌개는 뉴욕에서 경험한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붉은 국물 위로 떠있는 두부와 돼지고기도 달랐어요. 뉴욕의 한식당들이 대부분 미국인들의 입맛에 맞춰 순한 맛으로 제공했다면 이곳의 김치찌개는 겉으로 보기에도 진한 맛을 예고하고 있었죠. 실제로 한 숟가락 떠먹자마자 입안 가득 퍼지는 얼큰함과 감칠맛은 제가 알던 김치찌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옆 테이블의 풍경이었어요. 뉴욕에서는 주로 젊은 층이 한식을 찾았지만 이곳에선 비즈니스맨부터 학생, 노년층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김치찌개를 즐기고 있었죠. 한 그릇의 김치찌개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일상적인 식문화의 일부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장시장을 찾았어요. 시장 입구에서 마주한 풍경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중국의 재래시장에서 흔히 보이는 웍 대신 커다란 뚝배기와 무쇠 냄비들이 줄지어 있었죠. 30년째 국밥집을 운영한다는 김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나라는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오래 끓이는 음식이 발달했어. 뚝배기는 열을 오래 품고 있어서 이런 요리에 딱이지.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반찬 가게 주인은 김치와 장아찌를 담그는 과정을 보여주었는데 그녀의 말에 따르면 한국의 발효 음식은 보관과 저장의 지혜가 담긴 결과물이었어요. 긴 겨울을 대비해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끝에 자연스럽게 발효 문화가 발달했다는 거죠. 40년째 반찬 가게를 운영해온 이명숙 씨는 절임 과정부터 발효까지 모든 단계를 꼼꼼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채소를 절이는 소금의 양과 시간부터 양념을 버무리는 순서까지 모든 과정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계절마다 다른 레시피였습니다. 여름에는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소금을 더 넣고 겨울에는 발효 속도를 고려해 양념을 조절한다고 했죠. 이 씨는 오이지를 담그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오이를 소금에 절이는 시간이 길수록 저장 기간은 늘어나지만 맛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반면 절임이 약하면 맛은 좋지만 빨리 상한다고 해요. 이런 미묘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장인의 기술이라고 했죠. 그녀의 말에 따르면 한국의 발효 음식은 단순한 저장식품이 아니었어요.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발효시키는 모든 과정이 과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죠. 특히 장독대의 위치 선정부터 뚜껑을 여는 시기까지 모든 것이 자연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광장시장 한켠에 자리 잡은 고추장 가게였습니다. 고추장 가게 주인은 3대째 고추장을 만들어 온 장인이었어요. 그녀는 고추장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발효식품이라며 메주가루와 고춧가루가 발효되며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맛을 설명했습니다. 레이첼이 그토록 비판했던 웍의 부재는 오히려 한국만의 독특한 요리 문화를 만들어낸 원동력이었던 거죠. 시장 구경을 마치고 찾은 한옥 레스토랑에서는 온돌 문화와 음식의 관계를 배웠어요. 한옥의 구조상 바닥이 따뜻해 자연스럽게 뚝배기와 같은 용기가 발달했다는 설명이었죠. 레스토랑 주방장은 한국 음식의 정체성은 도구가 아닌 그 안에 담긴 문화와 지혜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저는 시장 한켠의 오래된 찻집에 앉아 오늘 취재한 내용을 정리했어요. 뉴욕에서 봤던 한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의 음식 문화는 기후와 주거 환경,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가 만들어낸 총체적인 결과물이었습니다. 저의 서울 취재가 중반을 향해 갈 무렵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레이첼 류가 한식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새로운 칼럼을 뉴욕타임스에 기고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한국 음식은 웍을 쓰지도 않으니 아시아 요리의 정통성에서 벗어난다는 그녀의 도발적인 주장은 순식간에 한국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칼럼은 한국의 식문화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진정한 아시아 요리는 웍에서 시작된다며 한식의 조리도구와 방식을 비하했죠. 한국의 뚝배기와 무쇠 냄비를 원시적인 조리도구라고 칭하며 이런 도구로는 진정한 아시아 요리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요리 전문가들은 즉각 반박에 나섰어요. 한식진흥원의 김 교수는 각 나라의 요리는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와 환경에서 발전한다며 레이첼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조리도구가 한반도의 기후와 주거 문화에 최적화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죠. 김 교수는 자료를 하나하나 꺼내며 한국 조리도구의 역사를 설명했어요. 고려시대 발굴된 토기부터 조선시대의 무쇠소까지 각 시대별로 발전해온 한국만의 조리기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조선 후기의 문헌이었죠. 당시 문헌에는 이미 계절과 음식 종류에 따라 다양한 조리도구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취재차 방문한 한식연구소에서 만난 조 박사는 더 구체적인 반론을 제기했어요.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겨울이 긴 나라예요. 웍보다는 오랫동안 열을 보존할 수 있는 뚝배기가 더 적합했죠. 또한 온돌 문화는 바닥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문화를 발전시켰고 이는 자연스럽게 우리만의 고유한 조리도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조 박사는 연구소의 실험실로 저를 안내했어요. 그곳에서는 다양한 조리도구의 열전도율과 보온성을 측정하는 실험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같은 양의 찌개를 웍과 뚝배기에 끓여본 결과 뚝배기가 훨씬 더 오래 열을 보존한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죠. 또한 온돌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는 웍처럼 손잡이가 긴 도구보다 뚝배기처럼 안정감 있는 형태가 훨씬 효율적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조 박사가 보여준 전통 한옥의 부엌 구조도였어요. 아궁이와 연결된 붓두막, 그 위에 올려진 무쇠솥과 뚝배기의 배치는 한국의 주거 문화와 음식 문화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첼의 칼럼은 계속해서 파장을 일으켰어요. 제가 찾았던 을지로의 오래된 주방용품 상가에서도 레이첼의 발언은 큰 화제였습니다. 50년째 한국 전통 조리기구를 만들어 온 장인 박상현 씨는 직접 무쇠를 다뤄가며 설명해 주었어요. 무쇠는 열전도율이 높고 보온성이 뛰어나서 오랫동안 조리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찌개나 국물 요리에는 이만한 게 없죠. 박 씨의 작업실 한켠에는 수십 년간 모아온 전통 조리기구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무쇠솥의 제작 기법, 뚝배기의 두께와 크기가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등을 상세히 기록한 자료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조리도구는 수천 년에 걸쳐 한국의 음식 문화와 함께 발전해왔어요. 이걸 단순히 웍이 없다고 폄하하는 건 우리 문화 전체를 무시하는 거나 다름없죠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근처 식기 도매상가의 최영미 대표도 비슷한 의견을 전했어요. 요즘은 오히려 외국의 유명 셰프들이 한국의 무쇠 냄비와 뚝배기를 찾아와 구매해 갑니다. 음식의 맛이 조리도구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그들도 잘 알거든요. 취재를 거듭할수록 레이첼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 분명해졌어요. 한식은 웍 없이도 충분히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조리 체계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오히려 웍의 부재가 한식만의 독특한 맛과 조리법을 만들어낸 원동력이 된 것이죠. 한국의 음식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수록 레이첼의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녀의 주장은 마치 프랑스 요리가 웍을 사용하지 않아서 요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취재가 계속되던 어느 날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 주방을 찾았습니다. 이곳의 정 셰프는 한식의 세계화에 앞장서온 인물이에요. 뉴욕과 파리에서 활동하다 서울로 돌아와 한식의 현대화를 이끌고 있죠. 정 셰프의 주방은 흥미로웠어요. 최첨단 주방 설비들 사이로 전통 온기들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특히 장독대는 건물 옥상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도심 한복판에서도 전통 발효 문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식의 강점은 발효 문화에 있어요. 정 셰프는 된장을 젓가락으로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장류 발효 기술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보적인 것이죠. 이제 세계적인 셰프들도 한국의 발효 음식에 주목하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 뉴욕의 유명 레스토랑들은 앞다투어 한식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고 해요. 특히 김치와 고추장은 이제 단순한 한식 재료가 아닌 세계적인 셰프들의 필수 재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 셰프는 주방 한켠에서 숙성 중인 장을 보여주었어요. 보세요. 이 된장은 3년이 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맛. 이것이 바로 한식의 특별함이에요. 웍으로는 절대 낼 수 없는 맛이죠. 한식의 세계화 현장을 취재하면서 특히 놀라웠던 건 건강식으로서의 가치였어요. 발효 음식의 영양학적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한식은 이제 건강식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 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도 흥미로웠어요. 김치의 유산균이 장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된장의 항산화 물질이 가진 효능 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었죠. 특히 한식의 발효 문화는 현대의 웰빙 트렌드와도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자연 발효를 통한 천연 조미료 사용, 제철 재료의 활용, 그리고 오랜 숙성 과정을 통한 영양소의 보존 등은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했습니다. 정 셰프의 레스토랑을 나서며 깨달았어요. 한식은 이제 더 이상 지역적인 음식이 아닌 세계가 주목하는 미식이자 웰빙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요. 웍의 부재를 지적하며 한식을 폄하했던 레이첼의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이첼 류의 칼럼이 한국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연히 만난 중국계 미국인 저널리스트 마이클 첸으로부터 레이첼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레이첼은 뉴욕의 플러싱에서 자랐다고 해요. 그녀의 부모님은 후난성에서 이민 온 중국 요리사였죠. 어린 시절 그녀의 가족은 한인타운 근처에서 중국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지역에서는 한인과 중국인 커뮤니티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있었다고 해요. 마이클은 레이첼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다고 했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레이첼의 부모님이 운영하던 식당은 경쟁이 심해지면서 결국 문을 닫아야 했답니다. 특히 주변에 한식당들이 늘어나면서 중국 식당들의 입지가 좁아졌다고 해요. 어린 레이첼에게 이것은 큰 상처가 되었을 거라고 마이클은 말했습니다. 저는 마이클의 이야기를 들으며 레이첼의 최근 칼럼들을 떠올렸어요. 그녀가 왜 유독 한식에 대해서만 날선 비판을 했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 깊이 취재하면서 레이첼의 또 다른 면도 발견했어요. 그녀는 사실 어린 시절 한국 친구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방과 후에는 종종 친구의 집에서 김치찌개를 먹기도 했죠. 하지만 가족의 식당이 문을 닫은 후 그녀는 점차 한국 문화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답니다. 지난주 저는 용기를 내어 레이첼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식에 대한 그녀의 날선 비평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죠. 예상 밖으로 그녀는 금방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제 판단을 흐리게 했나 봐요. 그녀의 답장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솔직함이 담겨 있었어요. 사실 저도 한식의 발전과 세계화를 지켜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객관적인 시각을 가리고 있었던 것 같네요. 레이첼은 이어서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부모님의 식당이 문을 닫은 후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한식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까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얼마나 쉽게 편견에 덫에 빠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취재를 마무리하려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강 셰프가 한식의 세계화를 다룬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에 저를 초대한 거예요. 당신의 시선으로 한식을 바라보고 기록하면 좋겠어요. 편견을 깨고 성장하는 과정이 무척 인상적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뉴욕의 제자리를 떠나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죠. 하지만 한국 음식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이 그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첫 촬영은 전라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되었어요. 그곳에서 수십 년간 장을 담가온 할머니들을 만났죠. 카메라를 든 제게 할머니들은 손수 매주 만드는 법부터 장독대 관리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된장을 담그는 과정이었어요. 매주를 소금물에 담그고 기다리는 시간, 그 긴 시간 동안 자연이 만들어내는 변화의 과정은 경이로웠습니다. 할머니들은 장은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셨어요. 강 셰프와 함께하는 프로젝트는 점점 더 흥미진진해졌습니다. 우리는 제주도의 해녀들이 잡아올린 신선한 해산물로 요리하는 법을 배웠고, 강원도의 산골 마을에서는 장아찌 담그는 법을 익혔어요. 서울로 돌아와서는 현대적인 한식의 변신도 담았습니다. 젊은 셰프들이 전통 한식을 재해석하는 모습, 한식의 식재료가 세계 각국의 레스토랑에서 활용되는 사례들을 취재했어요. 특히 발효 음식이 현대인의 건강한 식단으로 주목받는 현상은 흥미로웠습니다. 레이첼도 우리의 다큐멘터리 작업에 관심을 보였어요. 얼마 전에는 그녀에게서 이메일이 왔는데 한식의 발효 문화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며 한국 방문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음식 문화는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었거든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맛을 경험하는 이 여정이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서울 한옥마을 근처에 작은 집을 구했어요. 주방에는 장독대를 놓을 공간도 마련했죠. 강지연 셰프가 알려준 대로 첫 고추장을 담가보려고 해요. 비록 서툴겠지만 이것이 제가 한국 음식 문화와 더 가까워지는 첫 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한식의 촬영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특히 SNS를 통해 공개된 몇 편의 티저 영상은 예상 이상의 반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한식에 대한 저의 시각 변화에 공감을 표현했죠. 강 셰프와 함께하는 촬영은 이제 후반 작업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전통 한식부터 현대적으로 해석된 퓨전 한식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한식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특히 한식의 기본이 되는 발효, 문화를 중심으로 한국 음식의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가치를 깊이 있게 다뤘어요. 제 한옥 주방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 담가본 고추장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시도는 제법 성공적이었어요. 강지연 셰프는 발효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더 큰 깊이를 선물한다며 저를 격려했죠. 지난주에는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레이첼 류가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메일을 통해 한식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어요. 그녀의 이런 변화는 제게도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장면은 제가 사는 한옥에서 촬영하기로 했어요. 강지연 셰프와 함께 김치를 담그는 장면이죠. 이제는 김치 속 양념 하나하나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발효의 과학적 원리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촬영을 준비하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한 문화의 정수라는 것을요. 웍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철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체류 비자를 연장하고 한식 연구에 더 깊이 몰두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제게는 소중한 배움이 될 거예요. 오늘 사연을 통해 한국의 조리도구에 대한 특이점을 잘 알 수 있었네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조리도구를 주로 쓰시나요? 댓글로 서로 의견 나누어 주세요. 다음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영국 BBC 방송국 안에서 직원들끼리 언성이 높아지며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들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BBC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엠마 윌리엄스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제 직업이 음악 저널리스트인 만큼 매일 아침 책상에 앉으면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음악 소식들로 모니터가 가득 차죠. 프랑스의 재즈 페스티벌부터 독일의 클래식 공연, 이탈리아의 팝신까지 각 나라의 음악을 취재하고 리뷰하는 게 제 일상입니다. 특히 아시아 음악을 담당하게 되면서 일본의 시티팝이나 중국의 힙합씬까지 즐겁게 다뤘던 제가 유독 한국 음악만 나오면 자판에서 손가락이 멈추고 가슴 한켠이 묵직해지는 걸 느꼈어요. 편집장이 한국 관련 기사를 제안할 때면 어떻게든 다른 동료에게 넘기려 했고 한국 음악 페스티벌 취재는 매번 급한 일정을 핑계로 피해왔죠. 그런 제 모습이 이상하다고 느낀 적도 있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5년 전 겨울 아버지의 사업 확장으로 저희 가족은 한국으로 이주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 펑펑 쏟아지는 하얀 눈을 보며 저는 동화 속 나라에 온 것 같은 설렘을 느꼈죠.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우리 가족은 매일 저녁 근처 맛집을 찾아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 2달은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편의점, 지하철을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는 편리한 늦은 밤까지 불야성을 이루는 거리들까지. 아버지는 매일 새로운 사업 파트너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들떠 있었고 어머니는 고급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기셨죠. 하지만 그 설렘도 잠시였어요. 2월의 어느 날 아버지의 얼굴색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시는 소리가 들렸고 식탁에서는 한숨 소리가 잦아졌죠. 투자했던 회사들이 하나둘 문제가 생기더니 결국 모든 자금을 날리고 말았어요. 고급 아파트는 월세도 밀리기 시작했고 백화점에서 산 옷가지들은 하나둘 전당포로 향했습니다. 매일 밤 부모님의 다툼 소리를 이불 속에서 들어야 했고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외식은 삼각김밥으로 바뀌었고 그마저도 나중에는 집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날 밤 아버지는 사라졌고 어머니는 절망에 빠져 매일 울기만 하시더군요. 학교에서도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영어로만 이야기하는 제게 친구들은 다가오지 않았고 수업 시간에도 늘 혼자였어요. 급식실에서 밥을 먹다가 옆자리 친구들이 자리를 피하던 순간들, 체육 시간에 늘 마지막까지 팀에 선발되지 못하던 기억들이 아직도 선명하네요. 결국 저희 가족은 6개월 만에 영국으로 돌아갔지만 그때의 상처는 오래도록 제 마음 한켠에 남았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 어머니는 오랜 고민 끝에 이혼을 선택하셨어요. 런던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아버지의 빈자리는 크게 남았죠. 가끔 우편함에 도착하는 한국 소인이 찍힌 편지들을 어머니는 한 번도 열어보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기억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10대 시절 내내 저는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피해 다녔어요. 학교 급식으로 나온 아시안 푸드데이에는 아파서 결석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친구들이 K-드라마 이야기를 할 때면 자리를 피했죠. 특히 음악은 더했어요. 쇼핑몰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노래를 들을 때면 마치 그날의 부모님 다툼 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BBC에 입사한 후에도 이런 습관은 계속됐어요. 회사 컴퓨터의 음악 파일들 중 한국 폴더는 늘 빨간색으로 표시해두고
절대 클릭하지 않았고 음악 차트를 정리할 때도 한국 부분은 동료에게 부탁하곤 했죠. 매주 월요일 아침 회의 때마다 한국 관련 기사가 언급될 때면 저도 모르게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2달 전 제 책상 위에 올라온 한 장의 초청장이 이런 제 일상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15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2달 전 제 책상 위에 올라온 한 장의 초청장이 이런 제 일상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15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1월의 아침이었습니다. BBC 본사 건물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을 때까지만 해도 이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어요. 사무실에 도착해 컴퓨터를 켜고 습관적으로 메일을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초청장은 한 주 전 아침 평소처럼 메일을 확인하던 중 편집부에서 온 내부 메일에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삭제하려던 그 순간 레이첼의 참조 표시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런 초청은 보통 음악부 전체 메일로 오는데 이번엔 제게만 보낸 것이 이상했죠. 메일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BBC 아시아 문화부와 협업하는 특별 프로젝트였습니다. 유럽에서 활동하는 한국 음악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가장 신경 쓰였던 건 레이첼이 남긴 짧은 메모였습니다. BBC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자랑하는 그녀는 차가운 완벽주의자로 유명했습니다. 런던 음악계에서 그녀의 날카로운 평론은 늘 화제였고 특히 아시아 음악에 대한 그녀의 원색적인 비판은 여러 논란을 낳기도 했어요. 엠마, 당신의 유럽 음악 시장 분석이 늘 훌륭했으니 이번 프로젝트도 맡아주길 바라요. 거절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녀의 서늘한 문체에서 이번 일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영국 상류층 출신인 레이첼은 늘 완벽한 매니큐어를 한 손톱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직원들의 실수를 지적하곤 했죠. 특히 그녀의 사무실 책장에는 유럽 클래식 음악 전집만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아시아 음악은 단 한 장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문화적 순수성을 지켜야 해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그녀였기에 이번 한국 음악 프로젝트는 분명 그녀의 의도가 숨겨져 있을 거라 직감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종이 초청장을 집어들었을 때 손끝에 전해지는 고급스러운 촉감이 15년 전 한국에서 받았던 전학 통지서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다시 한국과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혀왔지만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초청장에 적힌 날짜는 어느덧 다가왔어요. 런던 시내의 웨스트민스터 홀은 봄비에 젖어 있었고 강연장 입구에서는 한국 전통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문을 열고 들어섰죠. 늦은 시간에 들어온 탓에 청중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황급히 뒷자리로 향하는 동안 앞쪽 단상에서 울리는 정석현 교수의 차분한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검은 양복에 보타이를 맨 그의 모습은 전형적인 학자였지만 말투에서는 젊은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스크린 위로 흐르는 영상은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듯 했어요. 하얀 한복을 입고 장구를 두드리는 할머니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고 이어서 화려한 조명 아래서 춤추는 K-팝 아이돌의 모습이 교차되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수백 년의 시간이 한 화면 속에서 어우러지는 듯 했죠.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려는 순간 정 교수의 목소리가 더욱 또렷해졌어요. 봄비 내리는 창밖처럼 차분하게 흘러나오는 그의 설명은 한국 음악의 깊은 내면을 파고들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한 장면이 스크린에 떴고 그 시절 민요 속에 담긴 한국인의 한과 저항 정신이 설명되었어요. 6.25 전쟁의 참상 속에서 피어난 트로트는 서민들의 한숨이자 위안이었고 IMF 시기의 젊은이들은 힙합을 통해 자신들의 분노와 좌절을 표현했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죠. 청중석에서는 연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고 기자들의 펜이 종이 위를 바삐 달렸습니다.
그들의 진지한 표정에서 이 강연이 단순한 음악 소개가 아님을 알 수 있었어요. 강연이 끝나갈 무렵 청중석에서 손이 하나둘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앞줄의 프랑스 르몽드 기자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음악이 과연 서구 음악의 모방이 아닌지, K-팝이 미국 팝을 그대로 따라한 것은 아닌지 묻는 그의 질문에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렀죠. 정 교수는 잠시 물잔을 들어 목을 축이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어요. 서양의 재즈가 흑인 연가에서 시작되었듯 현대 한국 음악도 자신만의 뿌리가 있다는 설명이었죠. 전통 장단이 어떻게 현대 리듬으로 발전했는지, 시조의 선율이 오늘날 K-팝의 후렴구에 어떻게 녹아들었는지를 차분히 짚어나갔습니다. 그의 답변을 듣는 동안 레이첼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편집회의에서 한국 음악을 단순한 유행이라고 손으로 휘휘 저으며 일축하던 그녀의 모습과 방금 전 정 교수의 설명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수첩을 덮으며 작게 한숨이 나왔죠. 청중들이 하나 둘자리를 뜨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뒤돌아보니 정 교수가 단상에서 내려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다는 듯 했죠. 그 순간 왠지 모를 긴장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정 교수와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가 건넨 USB 하나가 그날 밤 제 세계를 흔들어 놓았어요. 윌리엄스 기자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건네받은 그것은 한국의 다양한 음악을 시대별로 정리한 자료였죠. 늦은 밤 런던 교회의 작은 아파트에서 헤드폰을 낀 채 파일들을 하나씩 재생했습니다. 구슬픈 대금 소리를 타고 흐르는 산조가 첫 번째였어요. 귀를 적시는 가락은 마치 누군가의 한숨 같았고 이어지는 시름시름 긴 가락은 아버지의 한숨과 겹쳐졌습니다. 그때 김정호의 하얀 나비가 흘러나왔죠. 맑고 깨끗한 음색으로 부르는 하얀 나비는 죽어서라는 구절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어쩌면 이런 서정적인 포크송이야말로 한국인의 진짜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용필의 친구여가 이어질 때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이제는 말하려 하네로 시작되는 노래는 마치 15년 전 홀로 남겨진 제게 건네는 위로 같았어요. 특히 후렴구의 폭발적인 감성은 지금껏 제가 외면했던 그 시절의 기억을 한순간에 끌어올렸습니다. 1990년대 한국을 강타했던 외환위기 시절의 힙합이 이어졌어요. 분노와 절망을 담은 래퍼의 목소리는 당시 아버지가 겪었을 좌절을 생생하게 전했죠.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마지막 파일을 클릭하는 순간 현대 K-팝의 경쾌한 비트가 울려 퍼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야경이 흐릿해졌습니다. 눈앞에는 15년 전 서울의 밤거리가 아른거렸죠. 한 곡이 끝날 때마다 다음 곡을 재생하는 손끝은 점점 무거워졌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새벽녘 마지막 곡이 끝났을 때는 이미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USB에 담긴 음악들은 단순한 소리의 나열이 아닌 한나라의 희로애락이었죠. 그리고 그 속에는 어린 시절 제가 보지 못했던 혹은 보지 않으려 했던 진실이 숨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도착했을 때 레이첼이 벌써 회의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자신의 사무실에서 절대 나오지 않을 시간이었죠. 완벽하게 세팅된 블로드 헤어와 붉은색 입술, 그리고 샤넬 슈트 차림의 그녀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보였습니다.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자 창가에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차가웠어요. 테이블 위에는 여러 장의 차트와 그래프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빨간색 형광펜으로 지그시 눌러 그은 선들은 마치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레이첼은 까만 스틸레토 힐을 절도 있게 울리며 차트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녀의 하얀 손가락이 그래프의 상승 곡선을 따라 움직였죠. 유럽 음악 시장에서 한국 음악의 점유율이 치솟는 모습을 보여주는 차트였습니다.
영국 발음이 가미된 그녀의 프랑스식 억양은 평소보다 더욱 날카로웠어요. 특히 K-파프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면 마치 독약을 머금은 듯한 표정을 지었죠. 회의실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그녀의 목소리에 섞인 경멸과 불안은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레이첼의 날카로운 비판은 마치 독침처럼 회의실 안을 파고들었어요. 그녀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차트의 빨간 형광펜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손톱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유럽의 전통 음악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설명을 이어갔죠. 특히 문화적 식민지화라는 표현을 쓸 때는 테이블을 3개 내리쳐서 커피잔이 덜그럭거렸어요. 파워포인트 화면이 넘어갈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격앙되었습니다. 로열 알버트 홀의 빈 좌석을 보여주는 사진, K-팝 콘서트장에 길게 늘어선 줄을 대비하며 그녀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죠. 창가에서 들어오는 햇살조차 그녀의 분노를 피해가는 듯 했어요. 제게 주어진 임무는 분명했습니다. 까만 폰트로 적힌 어포용지에는 한국 음악의 문제점과 위험성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어젯밤의 음악들이 멈추지 않았어요. 김정호의 맑은 음색이 귓가를 맴돌았고 조용필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레이첼의 날카로운 어조를 덮어버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와 모니터를 켰을 때 손가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쓰고 있었어요. 한국 음악에 담긴 시대의 아픔과 치유라는 제목이 모니터에 떠올랐죠. 그때 등 뒤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레이첼의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차가운 시선이 모니터로 향했지만 제 손가락은 계속해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파워포인트의 마지막 장이 넘어가고 레이첼의 하이힐 소리가 복도 끝에서 사라진 후에야 긴장했던 어깨가 풀어졌어요. 회의실의 공기가 아직도 무거웠지만 창문을 열어 환기할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레이첼의 빨간 펜이 마치 저를 노려보는 것만 같았죠.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머뭇거렸고 마우스 커서는 화면을 무의미하게 맴돌았습니다. 결국 구글 창을 열었죠. 정석현 교수 음악학이라는 단어를 타이핑하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검색 결과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쏟아지는 그의 이력에 눈이 휘둥그레졌죠. 옥스퍼드 출신의 그가 유럽 전역을 다니며 한국 음악을 연구했다는 기사들, 세계적인 음악 저널에 실린 그의 논문들, 각종 세미나와 강연 소식이 이어졌어요. 무심코 옆자리를 돌아보았지만 다행히 아무도 제 모니터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런던의 흐린 하늘이 보였죠. 마치 15년 전 서울의 하늘처럼 우중충했어요. 커피잔은 비어 있었지만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정 교수의 연구 결과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는 동안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떨리는 손으로 정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시계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놀랍게도 10분 만에 그의 답장이 도착했죠. 코벤트 가든 근처의 조용한 카페를 약속 장소로 정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레이첼의 눈을 피해 서둘러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런던 거리를 서둘러 걸으며 우산 아래로 스며드는 차가운 물방울이 얼굴에 닿았죠. 카페 문을 열자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정 교수는 노트북과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라떼 향이 코끝을 스치는 순간 정 교수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죠. 강남의 한 중학교 그리고 15년 전 전학 온 영국 소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갑자기 카페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손에 든 라떼 잔이 덜그럭거렸죠. 그 시절 음악 교사였다는 정 교수의 말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정 교수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에서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학교 강당에서 열린 합창부 발표회의 한 장면이 담겨 있었죠. 객석에서 미소 짓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당시 아버지의 넥타이는 네이비색이었고 한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처럼 그날의 진실도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어요. 까만 커피잔 속처럼 깊숙이 감춰져 있던 이야기가 정 교수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동업자가 계획적으로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것, 그리고 그 배신자가 지금도 런던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이야기를 마친 정 교수는 서류 가방에서 한 장의 항공권을 꺼냈어요. 다음 주 서울행 비행기 표였습니다. 진실은 당신이 직접 확인해야 할 것 같군요라는 그의 말에 가슴이 쿵쾅거렸죠. 카페의 클래식 음악은 계속 흘렀지만 귓가에서는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그날 저녁 정 교수가 건네준 비행기표를 바라보며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서울행 티켓에 인쇄된 까만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15년 만에 한국행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벚꽃이 한창이었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길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15년 전과 달리 높이 솟은 빌딩들 사이로 그때의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죠. 호텔 침대에 몸을 눕히자 시차 적응이 되지 않은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지만 15년 전의 기억이 자꾸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려는 그때 핸드폰이 짧게 울렸죠. 액정 화면에는 정 교수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메시지를 열자 낯선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재현이라는 사람을 꼭 만나보라는 내용이었죠. 아버지의 회사에서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라는 설명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강남의 한 카페 주소가 이어서 도착했습니다. 지도를 확인해 보니 현재 호텔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죠. 메시지 마지막에는 그가 가진 서류를 꼭 봐야 합니다라는 정 교수의 덧붙임이 있었어요. 저녁 무렵 계속 고민을 하다가 약속된 카페에 도착했어요. 나이가 지긋한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윤재현은 아버지의 비서실장이었고 당시 상황을 모두 지켜봤던 사람이었죠. 그의 손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아버지의 메모장과 영수증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죠. 레이첼의 아버지와 악수를 나누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지금의 레이첼과 똑같은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시절의 그녀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손에 쥐고 있던 사진이 떨어질 듯 말 듯 흔들렸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니 모든 것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죠. 레이첼이 처음 제 책상에 초청장을 놓았던 날, 그녀의 입가에 맺혔던 희미한 웃음. 회의실에서 한국 음악을 비난할 때마다 제 표정을 살피던 날카로운 시선들.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어요. 카페 창가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15년 전 아버지가 매일 밤 사무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식탁에서 들리던 한숨 소리, 어머니의 울음소리, 그리고 마지막 끼니였던 라면 한 그릇까지. 모든 불행의 시작점에 레이첼의 아버지가 있었던 거죠. 윤재현이 꺼내놓은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는데 손끝이 떨렸어요. 런던의 한 호텔 영수증, 비밀 회의가 있었다는 메모, 그리고 회사 기밀이 담긴 문서의 사본까지. 레이첼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아버지의 회사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더욱 충격적인 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어린 레이첼의 존재였죠.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 속에서 레이첼은 지금과 똑같은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악수하는 그녀의 아버지 옆에서 마치 승리를 예감한 듯한 표정으로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제게 똑같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한국 음악 프로젝트를 맡겼던 겁니다. 목구멍이 메어왔어요. 커피잔을 꼭 쥐었지만 손이 떨려 테이블 위로 커피가 조금 흘렀습니다. BBC에서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레이첼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가 누구인지,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비극의 시작이 누구였는지까지.
카페 음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레이첼이 회의실에서 했던 말들이 계속해서 메아리 쳤죠. 문화적 식민지화, 유럽 음악의 순수성, 그녀의 경멸 섞인 목소리는 단순한 음악 평론이 아닌 철저히 계산된 복수였던 거예요. 한국에 대한 제 상처를 자극하고 아버지의 실패를 계속해서 상기시키려 했던 것이죠.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펼쳤어요. 레이첼이 그토록 막으려 했던 글, 한국 음악의 진정한 가치를 담은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처럼 하얀 문서 위로 단어들이 하나둘 채워져 갔죠. BBC 본사로 들어서는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당당했어요. 레이첼의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죠. 노크 소리가 울리고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레이첼은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보더니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책상 위에 올려놓은 것은 아버지 회사의 기밀 유출 증거와 함께 새로 쓴 기사였죠. 한국 음악 상처를 치유하는 문화적 기적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편집장님과 미팅 시간이 잡혀 있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의 회사를 무너뜨린 과정, 그리고 그 이후 한국 문화를 깎아내리기 위해 당신이 어떤 시도를 했는지 모두 이야기하려고요. 레이첼의 창백한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더 이상은 두렵지 않았어요. 제 진심을 담은 기사는 BBC 메인 페이지를 장식했고 유럽 전역의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레이첼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고 그녀의 아버지가 저지른 비즈니스 스캔들도 세상에 드러났죠. 그날 저녁 재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열리는 음악 페스티벌에 초청받았다는 소식이었죠. BBC의 새로운 편집장은 저를 한국 음악 전문 리포터로 발탁했고 한국과 영국을 오가며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재현과 저는 매일 밤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시차가 있는데도 그는 항상 제 전화를 기다렸죠. 음악 작업실에서 새로 만든 곡을 들려주던 그가 어느 날 조심스레 물었어요. 런던과 서울, 두 도시 중 어디가 더 좋아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죠. 더는 선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두 곳 모두 제 삶의 일부가 됐으니까요. 재현은 그 말을 듣고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는 다음 주에 있을 한국 공연에서 저를 위한 특별한 곡을 준비했다는 재현의 말에 가슴이 설렜어요.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어요. 택시 안에서 그가 보낸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았죠. 오늘 밤 선물이 있다는 짧은 문장이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홍대의 작은 공연장은 관객들로 가득 찼어요. 무대에 올라선 재현의 표정은 평소와는 달리 긴장감이 느껴졌죠. 비귀인 런던 언드솔이라는 새로운 곡의 첫 공개라는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잔잔한 기타 선율이 공연장을 채웠어요. 영어와 한국어가 어우러진 노랫말은 마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듯 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두 사람이 음악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 선율 속에 녹아 있었죠. 노래가 끝나갈 무렵 재현은 기타를 내려놓았습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와 다가온 그의 손에는 반지가 들려 있었어요. 촉촉히 젖은 눈으로 프로포즈하는 그의 모습에 객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죠. 서울과 런던을 잇는 다리가 되어달라는 그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15년 전 한국을 등지고 떠났던 과거가 떠올랐어요. 이제는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따뜻한 그의 손을 잡는 순간 온몸으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공연장에는 다시 음악이 울려 퍼졌어요. 모두가 함께 부르는 비귀인 런던, 언드솔의 선율 속에서 두 도시의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버스킹 소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상처는 서로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었고 음악은 그들을 하나로 이어주었죠. 가로등 아래 우리의 그림자는 하나가 되어 길게 늘어졌어요. 이제 한국에서의 슬픈 기억은 잊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다음 사연 시작하겠습니다.